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건양대학교 병원 심장내과에 근무하고 있는 서영훈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항혈소판지에 이어서 항응고제를 수술 전후에 어떻게 핸들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응고도 역시나 항혈소판만큼 우리가 흔히 필드에서 많이 협진을 보는 내용입니다. 제일 현재는 흔히 쓰이는 약이 노악이고 아무래도 비심장 수술이 많겠지만은 실제로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심장 수술도 포함이 돼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는 와파린, 바이타민 K 안타고니스트도 사용을 아직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디케이션도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기계 판막이냐 아니면은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이나 이제 베너스 트럼보 엠보리즘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이냐도 구분해야 되는데 사실 이 두 가지는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기계 판막의 경우에는 어차피 와파린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혼용을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밸뷸러 APB 아닌 경우에는 현재 노악을 더 우선으로 선호하는 것이 이미 가이드라인에서 다 권고가 돼 있고 정립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역시나 노악은 APB나 베너스 트럼보 엠보리즘과 유사하게 묶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 정답을 알 수 없는 것은 이제 항혈소판제와 같이 투여하고 있을 때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중단할 것이냐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논카디악 서저리를 먼저 살펴보면은 통계적으로 항응고 치료를 받는 환자의 한 4명 중에 1명 정도는 2년 내로 수술적이나 침습적 치료를 필요로 한다고 나와 있고요. 논카디악 서저리 종류에 따라서 출혈 위험을 먼저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혈전증의 위험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 팩터보다는 일단 수술의 종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요. 올해 이제 발표된 유럽 가이드라인이 아무래도 이런 비심장 수술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고요. 마이너 블리딩 리스크 수술이나 시술로는 대부분의 안과나 치과 그리고 바이옵시나 리섹션이 동반되지 않은 내시경이 포함되고 또 표재성 수술, 압세스나 스몰 스킨 익시전 등이 포함이 됩니다. 로우 블리딩 리스크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블리딩 리스크를 볼 때는 빈도뿐만이 아니라 지혈 가능 여부가 아주 중요합니다. 비뇨의학과 수술 같은 경우에는 출혈의 빈도가 높지 않지만은 출혈이 생겼을 때 지혈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하이 블리딩 리스크로 들어가 있고요. 가이드라인의 텍스트에서도 반드시 이제 손쉽게 지혈 가능한지를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치과 치료 같은 경우에는 좀 복잡하더라도 대부분 이제 저위험 출혈로 분류가 되고 있고 바이옵시를 포함한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모두 저위험에 해당이 됩니다. 비심장 수술 중에서 출혈의 고위험 수술은 대부분의 비뇨의학과 수술과 이제 메이저 OS 서저리, 힙이나 니, 조인트를 건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일견 생각했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메이저 organ, 키드니나 리버 또는 복강 내에 이제 라지 베슬을 건드리는 경우는 대부분 출혈의 고위험으로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럽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요 표가 이제 제일 중요한데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술이 출혈의 고위험인지를 먼저 구분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 고위험이 아닌 경우에는 쭉 따라와서 마이너한 경우라면은 항응고제를 유지해도 큰 문제는 없고 아니면 피지션의 선택에 따라서 좀 짧게 중단해도 됩니다. 저위험으로 갔을 때는 그냥 중단하는 것을 권유하는데 고위험보다는 조금 짧게 중단을 하고 와파린은 INR에 낮춰서 유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위험 출혈의 비심장 수술인 경우에는 환자가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은 그냥 깔끔하게 중단하고 지켜보시면 되고 환자가 만약에 혈전증의 고위험에 똑같이 해당이 된다면은 일단 수술을 연기하거나 드물게 헤파린 브릿징을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고위험 혈전증의 정의는 3개월 내에 스트로크나 베너스 트롬보 엠보리즘이나 LV 스롬보스가 있는 경우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헤파린 브릿징은 아주 일부에서만 권장이 되고 있는데 아직은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메카니컬 AVR을 했으면서 다른 스롬보 엠보릭 리스크 팩터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예전에 이제 생산된 기계 판막을 사용하고 있다든지 MV나 TV에 이제 메카니컬한 밸브가 있는 경우 등이 브릿징을 고려할 수 있는 인디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일단 브릿징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요. 사실은 임상에서는 거의 요즘에는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와파린을 중단한 이후에 브릿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2015년에 발표된 브릿징 연구에서 어느 정도 정립이 된 것 같습니다. 스터디 프로토콜을 보시면은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 5일 전에 와파린을 끊고 1대1 랜덤을 해서 한 구는 이제 로우 몰레큘러 웨이트 헤파린을 브릿징을 하고 한 구는 플라시보를 주어가지고 수술 이후에 생기는 아웃컴을 본 것입니다. 여기서는 벨브라이핍이나 논벨브라이핍 모두 포함을 했고요. 비교 대상은 30일제 에피커시, 아터리얼 스럼버 엠보리즘과 브리딩의 세이프티로 평가를 했고, 이 연구에서는 브릿징을 하지 않았을 때 아터리얼 스럼버 엠보리즘은 비슷했으면서 조금 더 출혈을 줄인 좋은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브릿징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환자에게 좋은 예후를 보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제시했고요. 보시면은 이제 아터리얼 스럼버 엠보리즘에서는 논 인페리어티를 증명을 했고, 브리딩은 메이저 마이너 모두 슈페리어리티가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연구에서는 이제 메카니컬 하트 밸브도 포함시켰는데요. 작년에 이제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 출판된 페리업2 연구입니다. 브릿지 연구에서는 AP 환자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기계판막 가진 환자를 포함시켜서 와파린을 중단하고 역시나 브릿징을 하고 90일째 에피커시와 세이프티를 비교했습니다. 브릿징 그룹과 노 브릿징 그룹에서 모두 유의하게 효능이나 안전성에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브릿징을 적어도 하는 게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시를 한 것 같고요. 이 두 연구는 보시면은 우리가 리얼월드에서 흔히 보는 많은 마이너, 메이저 프로시저들이 섞여 있습니다. 대부분은 마이너였고 정형외과, 이제 심장, 흉부외과 또는 인터벤셔널 라디올로지, 비뇨, 소화기 다양하게 포함이 돼 있었고, 폐교업은 마이너만 보여드렸지만 역시나 흔히 보는 그런 이제 빈도대로 소화기, 치과 등이 포함돼 있어서 일단 우리가 리얼월드에서 이제 받은 에비던스를 볼 때 적어도 와파린을 중단하고 나서 브릿징을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겠다. 오히려 출혈을 좀 늘릴 수 있겠다라는 것을 제시했기 때문에 일단 헤파린 브릿징은 와파린 이후에는 권유되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기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노악 중단 이후에 이제 헤파린 브릿징에 대한 연구도 있었는데요. 일단 노악의 도입 자체가 와파린에 의한 이제 이런 예측하기 좀 어려운 약동학적 특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약이기 때문에 노악 중단 이후의 브릿징은 이론적으로도 조금 필요성이 의문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실제 연구에서도 나타난 바가 있는데 드레스덴 노악 레지스트리에서 이제 페리 인터벤셔널 노악 매니지먼트의 아웃컴을 봤을 때 헤파린 브릿징은 이제 노 브릿징에 대해서 멀티베리에이트 아날라이시스 역시나 유의하게 아웃컴을 악화시키는 요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역시나 노악 중단 이후에도 브릿징은 권유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표가 결국에는 브릿징을 빼고 생각하면 조금 단순해지는데요. 수술 종류를 먼저 구분을 하고 출혈의 고위험이 아니라면은 1번에 해당되는데 항응고 사유가 무엇이든 항응고제가 무엇이든 관계는 없습니다. 브릿징을 할 필요도 없고요. 항응고제를 유지할지 짧게 중단할지만 피지션이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수술의 고위험인데 환자에게 문제가 없다면은 역시나 항응고 사유나 항응고제 종류는 관계가 없고 브릿징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중단을 하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출혈의 고위험 수술이지만 항응고제 중단도 위험한 요 3번에 해당이 된다면은 환자가 만약에 타임 센시티브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생긴 스트로크나 LV 스롬보스가 있어서 시간을 좀 필요로 한다면은 일단은 약을 유지하고 수술을 미뤄야겠고요. 근데 타임 센시티브한 서저리, 바이옵시나 말그넌시 등으로 뭔가 급격한 예후에 호전을 기대하거나 빠른 진단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럴 때 브릿징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항응고제의 중단과 재시작인데요. 일단 노악에 대해서는 대한부정맥학회에서 이제 보여주는 표가 제일 보기가 좋고 편한 것 같아서 첨부를 해봤습니다. 마이너 블리딩 리스크는 수술 전일이나 후일에는 중단할 필요는 없고 수술 당일에는 3가지 정도의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술 후에 6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투여를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오전에 수술했다면은 오후에 투여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제가 본 대부분의 피지션 선생님들은 2번이나 3번을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은데 헷갈리니까 당일은 그냥 빼는 분도 있고 헷갈리니까 그냥 당일은 먹이자 이런 분도 있고 6시간 텀을 두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교과서적으로 권유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각 선생님들께서 선택을 하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저위험인 경우에는 수술 전일과 당일 이틀을 중단하시면 되고 고위험인 경우에는 수술 전후 4일간 수술 전 2일부터 수술 후 다음 날까지 중단을 하고 그 외에는 투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이타민 K 안타고니스트의 중단과 재시작은 대동소이합니다. 마이너 리스크나 로우 리스크인 경우에는 똑같이 유지하거나 저용량 유지하거나 끊거나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끊더라도 브리징은 하지 않도록 권유를 하고 있고요. 하이 브리딩 리스크에서는 중단을 하되 브리징은 하이 스롬보틱 리스크에서만 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바이타민 K는 원칙적으로 출혈이 안정된 후에 또는 지혈이 끝난 후에 하루 정도 텀을 두고 최대한 빠르게 시작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수술의 출혈 위험성에 대해서는 각 가이드라인이나 연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대한부정맥학회의 사용 지침을 보시면은 심박동기나 제세동기 이식술은 출혈 위험이 미약한 경우로 포함을 시켰고요. 복잡한 중재술인 경우에는 고위험으로 포함이 됐는데 이제 브릿지 연구에서는 카디악 카테터리제이션이 PCI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마이너나 로우 브리딩 리스크로 봤고 대한부정맥학회와는 반대로 페이스메이커나 ICD 삽입은 이제 고위험으로 분류했습니다. ESC는 아무래도 논 카디악 서적의 가이드라인이라 그런지 심장 관련 시술이나 수술은 언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이 어느 정도는 필요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카디악 서적인데요. 비심장 수술은 심장은 워낙 메이저 organ이기 때문에 비심장 수술의 고위험군과 어느 정도 유사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바이타민 K 안타고니스트는 5일 전에 중단을 하고 가능하면 수술 다음 날부터 투여하도록 되어 있고요. 노악은 이틀 전 중단, 이제 필요시에 조금 더 땡길 수 있고 수술 3일째부터 투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심장 수술과 함께 생각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다 외우는 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고 다 외우기가 어렵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료실에 좀 붙여서 참고를 하는 편인데 그런 방법을 좀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장 수술도 모두 브리징을 하진 않고요. 메카니컬 밸브가 있다든지 밸브가 APB인데 차드바 스코어가 4점 이상인 경우 리센트 아터리아 스롬보 엠보릭 이벤트나 엘브 스롬보스가 있는 경우에 브리징을 고려할 수 있고 프리옵 브리징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포스트옵 브리징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즉 브리징의 인디케이션에 해당되는 환자는 수술 전이나 후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앞뒤로 똑같이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브리징은 로우 몰레큘러 웨이트 헤파린의 경우에는 수술의 12시간이나 24시간 전에 중단을 해서 수술 이틀째부터 재투여하도록 되어 있고요. 언프랙셔네이티드 헤파린은 수술 4시간 전 중단이고 24시간 내로 재투여입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좀 적극적인 흉부외과 선생님은 그냥 4시간 전에만 끊어주면은 수술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안티코아귤레이션을 이제 안티플레이트릿 드러그와 같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흔히 임상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경우는 아무래도 AF와 PCI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리듀얼 PCI나 아우구스투스 등 이제 각 네 가지의 노악을 모두 이제 PCI와 함께 동반됐을 때 이제 연구들이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는 이제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것 같고요. 아주 짧게 트리플을 쓰고 ACS나 이제 크로닉인 여부에 따라서 듀얼을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유지하고 롱텀으로 노악 단독으로 간다. 이렇게 현재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6개월이나 12개월 사이에 수술이 필요한 경우, 즉 아직 우리가 듀얼을 써야 되는데 수술이 필요하다면은 당연히 가능하면은 수술을 연기해야겠지만은 불가능할 경우에는 뭐를 끊어야 될지는 아직 미지수인 것 같고 가이드라인에서도 명확하게 답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안티플레이트릿에서 끊고 노악으로 가기 때문에 안티플레이트릿을 좀 일찍 끊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도 그럴듯하고
근데 노악이 과연 이런 어큐트 페이즈에서 스텐 스롬보시스를 막을 수 있냐에 대한 정답은 없기 때문에 노악을 끊는 게 정답 같기도 하고, 저는 이제 아직 경험이 좀 짧아서 잘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더 에비던스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AF와 PCI가 아닌 경우에는 한 가지 힌트를 준 연구가 있는데요. 이제 파퓰러 탑이 연구에서 코호트 B에 해당되는 연구입니다. 코호트 B는 이제 탑이 전후에, 그러니까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하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클로피도그레를 로딩하고 꾸준히 유지한 군과 플라시보를 투여한 군을 비교한 연구입니다. 안티코아귤레이션의 인디케이션은 대부분이 AF였고 약 95% 정도고, 그 중에서 노악은 약 27%, 와파린은 73% 정도였습니다. 항응고제를 단독으로 치료한 군, 즉 안티코아귤레이션을 그냥 쭉 유지하면서 클로피도그레를 추가하지 않은 군에서 조금 더 출혈이 유의하게 적었고요. 그 이외에는 뭐 사망이나 MI, 스트로크 등의 예후를 악화시키지 않았는데, 하위 그룹 분석을 보시면은 이 출혈의 감소는 바이타민 K 안타고니스트 그룹보다는 노악을 사용한 군에서 좀 더 두드러졌기 때문에 이 이득은 노악에서 조금 더 얻을 수 있지 않나라는 추정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단지 이 연구는 일단 탑이라는 특정한 치료 방법에 국한이 되고, 또 단점이 이제 안티프레이트의 인터럽션이 아니라 안 쓰던 약을 새로 로딩을 하고 뭐 이니시에이션을 한 연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썸머리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출혈의 최소 위험이나 저위험 수술에서는 항응고제를 짧게 중단하거나 유지할 수 있고요. 어느 경우든 브릿징은 하지 않고, 항응고제의 종류나 항응고 치료의 사유는 저위험 수술에서는 고려 대상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치과나 안과 수술, 조직 검사를 포함한 내시경적 치료가 해당이 되겠고요. 출혈의 고위험 비심장 수술이나 심장 수술에서는 이제 항응고제를 충분히 중단을 하되, 아주 고위험인 경우에는 브릿징을 고려할 수 있겠고요. 비뇨의학과 수술, 주요 장기 수술이나 조직 검사, 흉부 복부 수술, 대혈관 수술, 메이저 정형외과 수술, 용종 제거술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약제의 종류와 수술의 종류, 그리고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은 일단 수술의 종류를 먼저 보시면은 비심장 수술일 때 혈전증의 고위험 여부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브릿징 여부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노악인 경우에는 유지하셔도 되고 필요하면 6시간 정도 텀을 두셔도 되겠고요. 바이타민 K 안타고니스트는 중단에 따른 리스크가 더 클 거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위험은 외과 단순 수술이나 치과, 정형외과 단순, 내시경 조직 검사가 포함이 되고요. 혈전증의 고위험 여부나 브릿징 여부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권유하고 있고요. 노악의 경우에는 하루 전이나 당일 중단을 하든 할 수 있고, 와파린의 경우에는 조금 저용량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3일 정도 좀 짧게 중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위험과 심장 수술은 혈전증의 고위험 여부와 브릿징 여부를 모두 고려해야 됩니다. 고위험 수술인 경우에 환자가 특별히 이상 소견이 없다면은 브릿징 할 필요 없이 노악은 4일간 충분히 중단을 해주면 되겠고, 와파린의 경우에는 5일 중단하고 그 뒤에 재투여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환자가 스롬보 엠보릭 리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브릿징을 고려를 하셔야 되고, 노악의 경우에는 똑같이 4일 중단이고 와파린도 똑같습니다. 심장 수술에서는 환자가 혈전증의 고위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은 브릿징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노악은 수술 뒤에 하루 정도 조금 더 중단을 유지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와파린의 경우 5일 중단하고 똑같습니다. 환자가 혈전증의 고위험을 가진 상태에서 심장 수술한다면은 기계판막이나 밸브 AF, 최근에 발생한 색전증 이벤트 등이 있다면은 노악은 5일 중단, 와파린의 경우도 5일 전부터 중단하고 수술 다음 날부터 투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와파린은 저위험 수술 시에는 유지하거나 3일 전에 중단하셔야 되고, 고위험이나 심장 수술 시에는 5일 전부터 중단을 해야 됩니다. 와파린은 수술 완료 또는 지혈 완료 후에 다음 날부터 투여하시면 되고, 수술 전에 브릿징을 한 자는 수술 후에도 브릿징을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노악의 경우에는 저위험, 고위험 심장 수술 시 이틀, 4일, 5일간을 중단하시면 되고 브리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